안녕하십니까.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충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전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충북자연과학교육원 우관문 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장 우관문입니다. 오늘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 및 설명회는 이성혜 교수님의 미래 역량과 영재교육 특강을 통해 영재교육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영재 선발 안내를 통해 소통의 장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연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실시간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재교육 활성화 연수를 통해 앞으로 충북 영재교육이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영재교육, 모든 아이를 창의 융합 인재로 키우는 충북 영재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저희 자연과학교육원 주관 영재교육 미래로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영재교육 온라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량중심 맞춤형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지역별, 분야별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충주 지역에도 한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충주 지역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 지역의 영재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영재교육 설명회에서 미래 역량과 영재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이버 영재교육,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역량 중심 교육 연구의 전문가로 충북 출신이신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이성혜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이성혜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충주 지역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서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유튜브처럼 재밌게 전달 드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채팅이 마련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소통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미래 역량과 영재교육입니다. 아마 미래가 바뀌고 있고 미래에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아이를 어떤 역량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영재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죠. 4차 산업혁명, 특히 AI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사실 그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발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까지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떤 이 교육의 변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 잠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
네, 아마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제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산업혁명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오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로봇, 그다음에 뭐 기기들이 지능을 갖게 되면서 뭔가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런 변화들이 뭔가 교육과 사회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어, 어,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 대부분 뭐 AI요, 로봇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이 AI나 로봇 그리고 뭐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이런 기술들이 뭔가 이 세상의 변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뭔가 로봇과 AI, 생각하는 기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 있죠. 이 생각하는 기계의 등장 혹은 뭔가 지능을 가지는 기계의 등장들이 뭔가 사람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예컨대 모든 기기들 지금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보이시는지 여기 안 보이시는구나. 애플 워치를 차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죠. 그리고 워치를 통해서 뭔가 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애플 워치, 심지어 자동차, 냉장고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거기로부터 나에 대한 혹은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컴퓨터나 기기, 로봇들이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애플워치는 제가 하루에 몇 번을 걷는지, 몇 번을 일어나는지, 뭐 어디를 가는지,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모든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음으로써 저에 대한 지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의 특징은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지능을 가진 기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컴퓨터나 로봇 그 다음에 뭐 기계들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서 혹은 사람과 같은 사람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게 되면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사람보다 더 똑똑한 기계가 생겼을 때 그러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사람은 AI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AI보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방식의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들이 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불확실한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어떤 미래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뭘 준비해야 되나 좀 혼란을 겪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미래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자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및 경제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뭐 직업도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뭐 사회적 가치라든지 뭐 사회 시스템, 그다음에 중요한 역량, 중요한 직업 모든 것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 3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부터 나타난 일이긴 하지만 보시면 지식이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저랑 저의 애플워치, 저랑 저의 컴퓨터가 똑같이 지식을 학습하기 시작하면 컴퓨터가 훨씬 더 빨리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식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배워서는 이 지식을 다 습득하거나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지식을 배워서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역량으로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를 아는 것, 지식을 습득하는 것, 배우는 것, 뭐 암기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종류의 교육에
뭔가 중점을 둬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은 학습 능력, 학습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혹은 기술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학습해서 필요한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래 역량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지만 이 학습 능력이라는 거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중요한 역량이 돼버렸어요. 사실 우리 학생들 지금도 이제 온라인 교육, 뭐 원격 교육으로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학습하는 능력이 갑자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부상이 되었죠. 앞으로의 세상은 아마 그렇게 바뀔 거라고 그 이전부터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차피 이제 반복되는 지식, 예컨대 백과사전에 있는 지식, 우리 이제는 모든 걸 다 외우거나 암기하지 않죠. 이제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너무 단순하지만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저 백과사전을 그냥 손에 들고 다니죠. 이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게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러면 저런 지식을 학습해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혹은 내 핸드폰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때, 그럼 나한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미래의 직업은 이제 어떤 새로운 것, 다른 것들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2016년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현재 초등학생이 갖게 될 일자리의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의 65% 정도는 지금 우리가 뭔지 모를, 지금은 있지 않은 어떤 직업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미래학자들은 계속해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들의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 지식을 활용하는 것들은 당연히 단순 지식이나 노동을 활용하는 것들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전문직들도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AI 변호사, AI 법률 서비스, AI 의사, 기업가, 군인, 기자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들이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신문 기사를 보면 보통 신문 기사 밑에 누구 기자라고 어떤 기자의 기산지가 쓰여 있는데 요즘에는 AI 기자라고 써 있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주식 기사,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들은 어떤 숫자를 분석해서 그거를 기사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기사, 스포츠 기사 이런 부분들은 사람인 기자가 아니라 로봇 기자가 쓰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이미 사실 우리는 이거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이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변호사가 없어져요? 교사가 없어져요? 의사가 없어져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변호사를 예컨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겠죠. 대신에 변호사가 하는 일들 중에 판례를 찾거나 판례를 검색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람인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 로봇인 변호사가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방대한 양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변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판례를 잘 찾고 분석하고 하는 역량이 아니라 로봇을 잘 활용해서 로봇이 그 일을 잘 하도록 하는 일이겠죠. 이런 방식의 어떤 직업에 필요한 역량의 변화들도 나타나고요. 이 와중에는 또 사라지는 직업도 생길 거고요.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영상을 틀어드리진 않을게요.
저 대신 저희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 등장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재승 교수님이 알쓸신잡에 나와서 미래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기서도 사실은 직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변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미리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죠. 핵심적으로 많은 전 세계적으로 혹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4차 산업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핵심 역량들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인 사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지?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 이렇게 뭔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거. 사실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여기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도 필요하지만 사람과 로봇, 사람과 기계, 사람과 AI 사이의 의사소통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협력, 기계와 협력하는 방법, 사람과 협력하는 방법,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컨티뉴어스 러닝, 지속적인 학습. 우리가 살아갈 세대는 사실 저도 이제 계속 뭔가 이게 기술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어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막 유튜브 보면서 AI 공부도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옛날처럼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평생 이렇게 써먹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내가 계속 핸드폰만 우리가 새로 사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공부 안 하고 쓸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역량.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 뒤처지게 되겠죠. 저도 늘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새로운 기기들을 쓰는 거,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따라잡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귀찮고 힘들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이거 로봇이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로봇이 할 수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감성 로봇 같은 걸 보면 사실 로봇은 나한테 싫은 소리를 잘 안 하고 나한테 공감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로봇과 소통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그러면 어떤 인재, 이런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 보면 지식을 창조하거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거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창조하거나, 그다음에 집단 지성,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집단 지성형 인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들을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형 인재, 협력적 소통형 인재, 감성적 사고형 인재 이런 류의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 학생을 어떻게 저런 아이로 키워야 할 것인가, 그렇죠? 자, 같이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고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도 정답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정답은 없죠. 그리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 여러 가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결과들을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특별히 이런 인재들을 앞서서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재교육은 그래도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우리가 뭔가 미래에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에서 당연히 저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시도, 교육적인 처치들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는지 뭐 검증해보고 하는 것들이 일단 영재교육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2010년도에 뭐 OECD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어떤 도구? 옛날처럼 망치, 도끼, 뭐 칼 이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도구라고 하면 기술이죠. 소프트웨어, 컴퓨터, 스마트 도구, 그 다음에 언어, 랭귀지, 그러니까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도 다 도구로 보죠. 이런 도구를 뭔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면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능력, 소프트웨어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에 이질적인 집단에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강조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협력과 관련된 역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룹으로 하고 팀으로 하고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참여하거나 대화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발표라든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역량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저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 이런 스마트 도구들을 활용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 그 다음에 예컨대 발표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는 능력, 뭐 글을 쓰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재 학생들이 갖고 있는 특성하고도 잘 맞죠.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흥미있게 여기는 거 나는 수학이 좋고 과학이 좋은데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코로나 시대와 함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뭔가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역량이 되게 필요한 거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그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훈련, 뭔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스스로 해보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체감하고 있어요. 지금 학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보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겪었던 변화들, 그동안 겪었던 변화들,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겪었던 변화들을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간의 변화가 너무나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IT 쪽에 첨단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특히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하루하루 막 바뀌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잡기 버거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말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혹은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사실은 학교만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도 저도 느꼈고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핵심은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핵심 그리고
역량의 핵심은 문제 해결, 문제 발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이 우리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영재 아이들은 뭐가 문제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일상으로부터 뭔가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이런 역량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영재교육에 있어서는 문제 발견, 아까 얘기 드렸던 비판적 사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현상을 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해요. 카이스트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영재교육원에서도 그걸 제공을 하는데 카이스트 궁극의 질문이라는 걸 합니다. 질문이 뭘까? 우리가 좋은 질문 혹은 누군가가 풀지 못하는 질문 혹은 뭔가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혁신과 모든 이런 창조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재교육의 아마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코딩으로 혹은 AI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혹은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들을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국가 성장의 발전의 동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스스로 배움을 찾아나가는 형태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역량,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미래 인재에게 주요한 역량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교육 패러다임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보시면 요즘 학생들 스팀이라고 해서 융합교육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한 가지 분야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많지 않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수학과 과학과 소프트웨어, AI와 여러 가지들이 융합된 방식으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융합교육들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행을 해가는, 그리고 문제 해결 경험을 해가는 문제 기반 학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방식들이 계속해서 학교 현장, 특히 영재교육 현장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났다고는 보지만 자꾸 학생들한테만 시킨다, 왜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냐, 이런 종류의 불만들이 처음에 초기에 있었고 대학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선생님들이 뭘 하기 싫어서 여러분들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교육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이런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 교육들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기관 등의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글로벌한 문제도 있지만 뭔가 내 주변에서 뭔가 내 생활에서 발견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런 문제 해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지역 기관 이런 것들과의 연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인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과 메이커 역량 등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아마 교육과 관련돼서 많이 들어보신 키워드들일 거예요. 융합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팀 프로젝트, 문제 기반 교육, 그다음에 메이커 교육, 이런 것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영재 교육도 다양화되고 있죠. 심지어 기업인 영재 교육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중점을 둔 뭐 기업인 영재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발명 영재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들이죠. 생활 속에 어떤 불편한 점들을 찾아내고 그걸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들이 이제 발명 영재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재라든지 뭐 이쪽도 AI 영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영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코딩을 잘하고 AI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의 문제를 소프트웨어 코딩을 활용해서 혹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코로나19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사실 작년까지 저도 계속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뭐 영재교육,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이런 종류의 강의들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올해 2월 말 정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지금까지도 다들 적응하고 계시느라고 지금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저도 처음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제가 유튜버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자료는 1학기 때 자료를 보면 1학기 때 이제 뭐 원격 개학이었죠.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처음에 뭐 혼란들 많으셨어요. 뭐 시스템 문제, 뭐 EBS가 안 돼요, 서버가 안 돼요, 뭐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안정화가 되니까 뭐 컨텐츠 질이 떨어져요, 뭐 수업의 질이 뭐 낮아요, 뭐 EBS만 올려줘요, 뭐 이런 종류의 컨텐츠에 관한 이슈들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뭐 연일 뭐 미디어에서 막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했었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초중등은 좀 이런 이슈가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학에서는 평가 이슈가 터졌어요. 학생들이 이제 단체로 막 컨닝하고 이러는 문제 짜고 하고 뭐 이러는 문제로 평가 이슈가 막 학교마다 엄청나게 터졌었습니다.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되게 한참 전의 일인 것 같지만 불과 몇 달 전에 다 겪었습니다. 뭐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님들은 또 학부모님대로, 또 현장의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그다음에 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들을 겪었습니다. 2학기가 됐더니 조금 그래도 안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이제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1학기 때보다는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 좀 적응기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육청이고 교육부고 막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결국 오른쪽에 보면 OECD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또 우리나라는 나름 또 이 교육 분야 잘 대처를 한다고 해서 지금 K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또 막 이런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 모델을 막 수출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다들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죠. 1학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2학기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절망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OECD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19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앞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좀 긍정적인 측면은 없었나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이제 상위권에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뭔가 기술과 혁신적인 교육 방법들이 교육에 도입된 것.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뭔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혁신적인 교육 방법들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변화가 되게 느렸죠. 천천히 변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코로나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게 현실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막 줌이라는 솔루션 저도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에듀텍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도 처음 본 테크놀로지였어요. 근데 줌을 지금은 뭐 줌 없이 살 수 없죠. 매일 줌을 씁니다.
매일 줌으로 회의를 하고요. 매일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하게 된 거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는 자율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향상이라고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였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거.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맞벌이 부모는 어떡하냐, 우리 애들 뭐 집에서 혼자 공부 못한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이 학습자가 이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는 자율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조금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능력들이 애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사실은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것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입니다. 정말 지난 학기는 뭐 전 국민이 다 교육을 얘기했어요. 교육에 대해서 뭐 교육의 질이 어떻다, 뭐 수업이 어떻다, 뭐 쌍방향 수업이 어떻다, 뭐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담론 수준의 얘기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혹은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다들 그냥 피상적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입시, 성적, 평가 주로 이런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교수 학습,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생긴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미래의 교육을 바꾸게 되는 어떤 측면들이 아닐까, 코로나가 주는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미 벌써 몇 달 전이네요. 카이스트에서 지난 6월에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 교육학자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미래 교육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뭐 명확했어요. 굉장히 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에듀테크,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 혁신, 디지털 인프라나 시스템 기반의 교육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교육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줌으로 혹은 뭐 유튜브로 하던 교육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줌과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교육에서 그냥 교실 수업과 병행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에듀테크나 디지털 인프라에 따른 어떤 새로운 수업 모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뭐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한다거나,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초중등 교육법도 이거에 맞춰서 지금 변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지금 초중등 교육법은 사실 원격 수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교수자의 원격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고 변화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한다고? 이렇게는 아니죠.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과 인프라 위에서 좀 더 좋은 교육 모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조금 실망스럽고 혹은 불만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뭐 사실 과도기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에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원격 교육 기반의 수업을 하는 것, 사실은 모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가 다르듯이 뭐 사실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뭔가 이 원격 수업 모델을 개발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는 뭐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고 있었던 어떤 변화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들,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력, 뭐 의사소통 및 협력, 이런 것들을 수업에서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뭔가 전달식, 강의식, 기존 수업 방식으로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반 학습,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문제 해결 학습, 뭐 협력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여기에 더해서 뭔가 원격 교육 및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으로의 개편 이런 것들을 지금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듀테크 활용 교육 모델 개발이나 뭐 교육과정 혁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최근에 나온 최근에 교육부에서 뭐 5월쯤에 나온 뭐 융합교육 종합계획, 뭐 정보교육 종합계획 여기에 보면 수학교육 종합계획, 과학교육 종합계획 다 있어요. 이걸 보면 교육의 방향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수학이든 정보든 융합이든 과학이든 문제 해결력이에요. 한 가지만 보시면 융합교육이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의 기본 원리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육도 마찬가지죠.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 너무 명확하게 문제 해결이 교육의 목표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한 방법들이 저 종합계획 안에 제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 수업. 주제중심이라는 것은 교과 중심이 아닌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과제라든지 프로젝트 중심의 융합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보, AI 기반 융복합 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업, 첨단 과학기술 기반 프로젝트형 탐구 수업. 너무 명확하게 프로젝트 기반 수업들이 나타나 있죠. 학생 중심 수업, 융합교육 수업, 그다음에 학생 참여 수업. 밑에 파트는 교육 과정과 교육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에 위에 파트는 교육 목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이 어떤 것인가 되게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왜 자꾸 애들 뭐 공부 안 시키고 막 무슨 프로젝트만 시켜, 탐구만 시켜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떤 맥락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맨날 뭐 조사하고 만들고 인터넷 찾고 보고서 쓰고 왜 자꾸 이런 거 시키나? 수학 문제 풀고 과학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영재교육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자, 영재. 저 영재교육원에 있으면 요즘은 좀 뜸한 편인데 우리 아이 영재인가요? 정말 질문은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 이런 거 애가 막 우리 아이 영재인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뭐 영재인지 판별할 수 있나요? 영재 검사해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약간 그거는 이제 조금 영재 정의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뭐 거의 대부이자 정말 최고 전문가인 조셉 렌줄리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의 이 영재에 대한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의입니다. 영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영재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는 이런 학생들을 영재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영재적인 행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뭐 중간 이상의 능력, 예를 들면 저 능력이라는 거는 뭐 미술일 수도 있고 뭐 음악일 수도 있고 혹은 뭐 IQ일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중간 이상의 어떤 지적인 능력 혹은 분야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과제 완수에 대한 집중과 헌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죠. 한 가지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어떤 집착력. 그 다음에 창의성. 사실 잘 생각해보면 저 세 개 중에 한두 개는 우리 아이들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중간 이상의 능력은 뭐 한 50%는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우리 아이 진짜 레고에 집착한다고 막 너무 이런 거 좋아하고 기계 좋아하고 뭐 자동차 좋아하고 공룡 좋아하고 안 이런 학생들이 없어요. 다 한 가지씩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 근데 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학생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인 영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영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 뭐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 집착력, 그다음에 뭐
뭐 동기, 리더십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취 지향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재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이렇게 영재가 정의돼 있어요.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은 뭐 일반 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특별한 재능 뭐 이런 게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영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어머니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재라고 말하는 일반 영재를 보면 해당 영역에서 우수한 성취의 잠재력을 보이는 아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수한 성취의 기준은 상위 10%에서 15% 내외예요. 상위 1%의 천재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영재라고 보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다 영재라고 보죠. 근데 사실 영재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 애는 영재가 아니에요. 저 이거 유튜브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저한테 우리 애는 사실 영재교육 대상자는 아니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영재교육에서는 그 학생을 대상자다,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다음에 고도영재를 보면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고도영재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영재라고 정의되는 학생들일 거예요. 근데 학문적인 정의는 훨씬 더 넓게 보죠. 뭐 영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이상의 탁월함을 보이는 아동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신동도 있고 특례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영재발굴단 이런 데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만 우리 사실 영재학급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있는 또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은 영재성이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영재들 혹은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에 그런 것도 많죠. 모범생이랑 영재랑 뭐가 달라요? 모범생이 영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 분야의 연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영재들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연구를 하는 편인데 보면 저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달라요. 저 학업 우수자는 전체 교과목 평균 90점 이상인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영재 고등학생들은 영재 교육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 학생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 그랬더니 영재 학습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재라고 한 아이들이 탐구적인 학습 전략, 학습 몰입, 지적 호기심이 훨씬 월등하게 높습니다. 일반 우수한 아이들보다. 예컨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전략적 학습 기술이라든지 시간 관리, 수업 태도, 그다음에 뭐 학습에 대한 의지나 목표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한데 이 세 가지에서 영재 학습자들이 되게 높은 특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탐구적 학습 전략 같은 걸 보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고 그다음에 막 여기 뭐 친구들에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뭔가 모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전 질문 중에 뭐 영재 아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하나는 학습 몰입이죠. 학습 몰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재의 특성, 과제 집착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학습에 집중하면서 학습 과정에 있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고 뭐 학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학습이 지루하더라도 내가 궁금한 것들은 끈질기게 노력하는 특성.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학업 우수자와 영재 학생을 구분하는 특성은 호기심이었어요. 지적 호기심. 결정적으로 이 아이들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막 이렇게 깊이 파는 특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특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영재교육은 이 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보면 영재교육의 목적은 기존의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영재교육이 아니고 사실 특정 분야의 재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이 학생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재교육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실 다른 건 잘 못해서 자신이 없지만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혹은 뭐 소프트웨어, 코딩을 되게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이라고 하면 전혀 영재교육 대상자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영재교육에 참여해서 과학에, 수학에, 뭐 소프트웨어에, 혹은 뭐 음악에, 미술에 재능을 키우는 것, 이걸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재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영재를 막 이렇게 벽이 높은 것처럼 보실 필요가 없고요. 막 우리 애는 영재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영재 교육의 방향은 지금 최근 영재 교육은 이런 패러다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 재능 발굴 및 성장 가능성을 탐색하고 뭐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뭐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 누구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흥미와 적성,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자기주도적이고 탐구 중심의 학습자 중심의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 영재 수업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수업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몰랐던 어떤 잠재력, 이 아이가 사실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는 재미없어 하고 잘 안 하지만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자료를 찾고 탐구하고 뭐 친구들하고 뭔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훨씬 그 아이가 미래형 인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영재교육에서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충북도 마찬가지로 뭐 영재 학생들 멘토링이라든지 상담 프로그램들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재 교육에서 이런 기회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저는 영재 교육의 방향,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지실 수 있는 어떤 영재 교육에 대한 생각은 우리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 우리가 인문학이 중요하다, 뭐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소양을 갖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독서, 인문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뭔가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 혹은 뭐 한국사회 혹은 좀 더 글로벌하게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 이건 왜 이렇지? 이런 문제는 왜 있는 거지? 왜 제3세계의 아이들은 아직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문제들을 갖는 것,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사회적 가치를 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여기로부터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뭔가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 중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혹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혹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지식을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 사고력, 탐구 능력, 그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융합 능력, 자기주도 학습, 협력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시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결을 했는데 점점 더 기술,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구로서의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 AI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뭔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지만 또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을 배우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빨리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시고 아이들이 무조건 컴퓨터 못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공부 못할 것처럼 막 엄마들 걱정하고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한 가지 이제 제가 특히 영재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는 이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요즘에 뭐 AI 플러스 X 역량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AI의 핵심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우리의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내가 하루에 뭐 커피를 몇 번 마시는지부터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뭘 쇼핑하는지, 뭘 검색하는지, 넷플릭스에서 뭘 보는지, 무슨 옷을 사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런 모든 정보들이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 뭐 아마존이나 뭐 스타벅스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들은 특히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개개인이 계속해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요.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보시면 리터러시란 보통은 글을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데이터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빅데이터 시대 혹은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예컨대 코로나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데이터들로부터 뭘 발견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죠. AI 시대의 어떤 특성은 이렇게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활용 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한 가지 예로 제가 교육 공공 데이터 활용 대회라는 교육부에서 하고 했었던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교육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 교육 데이터 활용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보면 여기 이게 이제 1등 했었던 거예요. 1에 대해서 1등 했었던 건데 한성과학과 학생들이 찾은 특수학교의 포화도가 높은 지역 교육 데이터들을 가지고 특수학교 추가 설립을 어느 지역에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석해내는 것들이죠. 저걸 하려면 그 많은 데이터로부터 내가 관심 있는 문제가 뭔지를 먼저 정의하는 게 필요하죠. 나는 특수학교를 어디에 설립하네 마네 이게 지역 이기주의네 이러면서 막 언론에서 싸우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뭔가 심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되네 안 되를 판단할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고 데이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니 저렇게 우선순위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거 말고도 찾아보시면 작년도 1회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하자.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을 학생들이 갖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교육의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문제 해결 역량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학 지식, 그다음에 도구적인 역량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영재교육도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영재교육을 시도하시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교육에서는 굉장히 갖기 어려운 기회일 수 있죠. 근데 오늘
재미없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전 질문도 있었고 지금 뭐 실시간 질문도 있는데 몇 가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기 네, 일단 사전 질문지가 오기 전에 제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서는 어떤 영재교육을 하나요? 정형진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원은 되게 다양한 영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분야는 기본적으로 수학 분야, 과학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예컨대 충북의 경우에는 충북교육청에서 카이스트를 지정해서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융합과정도 있고 수학, 과학과정도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학, 과학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하거나 혹은 분야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재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영재 교육을 하고 있는 거가 다양해서 제가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자, 사전 질문 제가 보면 영재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원하셔야죠. 뭐가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혹은 재능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를 보시고, 사실 영재 교육이 고등학교 진학에 과학고 가는데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도움 많이 안 돼요. 도움 많이 안 되고 그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차원에서 영재 교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수학을 좋아한다, 과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해당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혹은 충북에서 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들 살펴보시고 맞춰서 지원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꼭 선발을 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교육 후 선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시스템에 영재 교육을 시작을 해서 해본 다음에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만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을 받기 위해서 특정 교육열이 엄청난 데에서는 영재 교육 받기 위해서 학원도 가고 그러는 모양이긴 한데 사실 충북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원하시고 그 전형에 따라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다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난 것 같은데 영재란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까 강의 내용에 답이 있었죠. 네, 다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난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능과 함께 어떤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과제 집착력 그리고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을 우리가 영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영재를 판별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재 판별 패러다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다 아니다 이렇게 라벨링을 하거나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방면의 재능이 뛰어난 아이의 영재성을 개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그거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영재교육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좋아하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이가 정말 집착력을 보이거나 혹은 호기심과 창의력을 보이거나 하는 분야에 영재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실시간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유튜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유튜브로 보고 계신 충주의 학부모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 정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선발, 운영, 평가 순입니다. 2021학년도 저희 영재교육원은 융합 수학, 융합 과학 영역으로 초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전체 240명을 선발합니다. 구체적인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인원은 초4, 초5, 초6, 중2는 융합 수학, 융합 과학 각각 1개 반, 중1은 융합 수학, 융합 과학 각각 2개 반을 선발하며 자동 진급 인원 64명과 신규 선발 인원 176명으로 전체 240명을 선발합니다. 2021학년도 영재교육원 일반 전형 계획은 10월 8일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1월 9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1차 영재성 검사는 12월 5일 진행되며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합니다. 2차 심층 면접은 12월 12일 진행되며 12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전형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원 운영 안내입니다. 저희 영재교육원은 역량중심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량중심 영재교육과정 교과 활동은 문제중심 온라인 탐구, 주제중심 공동 탐구, 주제 선택 자유 탐구로 구성됩니다. 문제중심 온라인 탐구는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여 질의응답 및 피드백을 통해 영재 핵심 역량을 키울 예정입니다. 주제중심 공동 탐구는 수학과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심화 주제를 탐구하고 결과를 공유하여 서로 함께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주제 선택 자유 탐구는 소모듬 단위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구하고 창의적 산출물을 발표하는 과정입니다. 교과외 활동으로는 창의융합 영재 캠프, 현장 체험 학습, 산출물 발표회가 있습니다. 창의융합 영재 캠프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 업적을 실험해 봄으로써 우리의 영재들이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한 과정입니다. 수학과학, 주제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구 중심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심화 있는 주제를 경험해보는 과정입니다. 창의적 산출물 전시 및 발표회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교과외 활동 과정 역시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역량중심 성장 지원형 평가 안내입니다. 역량중심 성장 지원서 보고서를 통해 1년 동안 학습 과정 및 결과를 관찰 기록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 함께 공유하여 우리 영재 아이들의 성장을 기록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안내를 마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충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충주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영재학급 담당 교사들의 홍보와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씩 인사드리면서 간단한 홍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삼원초 교사 문요한입니다. 저는 충주교육지원청 발명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명영재교육원은 내년도 4, 5, 6학년이 교육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지원한 학생은 올해 기준으로 3, 4, 5학년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발명 아이디어 산출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발명, 산출물 제작 및 발표 수업이 수업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발명품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능력들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발명품 제작 또는 3D 펜, 3D 프린터 모델링을 이용한 발명 수업 등 발명에 대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발명영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주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능력을 필요로 하며 발명을 위한 기본 능력은 그해 학생 수준에 맞춰서 기초부터 기본 단계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영재성 검사와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항상 많이 받는 문의가 발명영재는 과연 어떤 거를 준비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면접을 보느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발명영재원 영재성 검사는 작년 문제를 예를 들면 하나의 문제 상황을 주어지고 그 문제 상황을 학생이 예를 들어 그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5개 이상 쓰시오 이런 식의 창의성을 보고 문제 해결력을 보는 문제로 학생들의 영재성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발명 영재를 준비할 때 평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또한 이제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명 영재 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중앙초등학교 지역공동영재학급 담당교사 유재현입니다. 먼저 충주중앙초등학교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영재학급은 수학, 과학 두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수학, 과학에 좀 관심이 많고 그리고 흥미가 있는 그리고 자신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주 관내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급 수는 수학 5학년 한 학급, 6학년 한 학급, 그리고 과학은 5, 6학년 혼합으로 한 학급에서 세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영재학급 운영을 위해서 이제 수학을 이제 5, 6학년 통합 한 학급으로 줄여서 이제 수학 한 학급, 과학 한 학급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충주중앙초등학교 지역공동영재학급 수업은 학기 중에 토요일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9시부터 1시까지 해서 저희가 총 5차시 수업을 하루에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프로젝트 학습이나 좀 연속성 있는 수업을 하기에 정말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전에는 방학 중 캠프 활동이나 아니면 현장 체험 학습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수업 외에 많은 활동 등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영재학급에서는 기존 학교 수업에서 좀 하기 힘든 새로운 활동들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수업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답이 정해져 있는 일방향적인 수업이 아니라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력이나 그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그런 것들을 신장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선발 대상은 2021학년도 내년 기준 5, 6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영재성 검사와 심층 면접을 12월 5일에 하게 되는데요. 영재성 검사는 국가 단위 공통 문항으로 이제 수학 그리고 과학 따로 이제 영재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심층 면접을 통해서는 저희가 창의성, 리더십 그리고 책임감 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영재 교육 대상자 발표는 1월 18일에 이루어지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만약에 저희 영재 학급에서 수학을 들었으면 내년 6학년 때는 이제 과학을 들어보고 그 과학을 들었으면 수학을 들어보고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희 장점이 수학이랑 과학을 둘 다 하고 있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수학만 하고 과학만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양을 쌓는 게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장점을 그렇게 다 흡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충주중앙초등학교 지역공동영재학급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중앙중학교 영재학급 담당교사 이용식입니다. 우리 충주중앙중학교 영재학급은 충주지 소재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공동형 영재학급으로 2020년 현재 중학교 1학년 1개 반과 중학교 2학년 2개 반, 총 3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반 인원은 최대 20명으로 총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을 함께 탐구하는 수학과학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충주 관내 중학교 수학과학 선생님 7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영재 수업 관련 연수를 이수하고 영재학급 수업 경력이 풍부한 수학과학 영재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주중앙중학교 수학과학 통합 영재학급 교육과정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충주중앙중학교 과학관에서 매주 토요일 5시간씩 격주로 수학과 과학 분야 집중 탐구형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준과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가진 영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과학문화벨트 탐방, 스팀과학축제, 수학과학 지식나눔 봉사활동, 창의적 산출물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 분야의 지식과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수학과학 분야의 영재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충주중앙중학교 영재학급 역시 1학년 1개 반, 2학년 2개 반 총 6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칠근초등학교 꿈나무 영재학급 영어 담당 교사 안지영입니다. 저희 학교는 충주시 칠금동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5, 6학년을 대상으로 영재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앞서 소개한 학교와 달리 후기 선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9일에 선발 공고가 이루어지고 원서 접수는 개학 이후인 3월 2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더 필요한 학생, 또 전기 때 미처 도전 못한 학생이나 전기에 이어서 한 번 더 도전이 필요한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어 영재 선발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급의 경우에 1차는 GED 영재성 검사, 2차는 영어 면접과 리더십 인성 관련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평일의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80분간, 목요일은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 40분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총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 40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습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무료이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방학 중에 이루어진 영재 영어 캠프를 교내 원어민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하여서 많은 만족도와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에 맞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후기 선발인 칠금초 꿈나무 영재학급 영어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역으로 찾아가는 영재교육 활성화 설명회를 시작으로 충주시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